예,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지난번에 이어서 컨볼루셔널 뉴럴 넷의 실제 그 연구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넷 챌린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대회이고요. 원래 공식 명칭은 뭐 ILS VRC 이런 명칭인데 그냥 줄여서 이미지넷 챌린지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이미지넷 챌린지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 넷이라고 하는 걸 먼저 이제 알아봐야 될 텐데,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미지넷. 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셋 이름이에요. 이미지넷은. 그래서, 어, 이미지 인식, 레커니션을 위한 데이터셋인데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셋입니다.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제가 지금 이 강의 자료를 많이 참조하고 있는 스탠포드 대학의 페이페일리 교수님이 주도적으로 만들었어요. 데이터셋을. 당시에는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 계실 때 만들었고, 2000, 몇 년 후에 아마 학교를 옮기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고, 2009년도에 이제 런치는 됐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2012년도에 대회에 그때 이제 알렉스넷이 나왔는데, 그거 2012년쯤에 좀 많이 이렇게 좀 손을 좀 많이 봐서 데이터셋의 품질이 좀 많이 좋아졌고, 처음 나왔을 때는 2009년입니다. 나왔었고, 이거는 이제 레이블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 그 데이터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미지 한 장마다 레이블이 붙어 있는데, 그 이미지의 개수가 1400만 장 이상 됩니다. 그거를 사람이 직접 레이블링 하기가 참 힘든데, 그래도 2만 5천 명 이상의 아마존 메케니컬 터크니까 이 레이블링 알바 고용한 거죠. 그래가지고 레이블링을 다 했어요. 그래서 2만 5천 명 이상이 참여해서 레이블링을 했고 그 레이블링을 할 때 그냥 마음대로 이름을 정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워드넷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주로 이제 명사들이 이렇게 가지치기해서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그 클래스로 레이블의 이름을 붙이도록 이렇게 했고 실제로 21,841개의 레이블을 다 갖고 있진 않겠죠. 이미지 개수는 꽤 많지만 이것 중에 일부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레니 스미스라고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그 이미지가 1,400만 장 중에서 한 1,300만 장 정도, 아니 1,300장 정도 되는데 요렇게 생긴 그 이미지의 모습이에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일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사실은 요거는 제가 그냥 그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를 그냥 가져왔어요. 실제로 이미지 내세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그냥 쓰려고 보니까 그것도 좀 공개하면, 공개에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져온 거고요.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이미지넷 데이터를 우선 확보를 해야지 모델에다 태워서 훈련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걸 이제 확보하는 방법은 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 이미지넷에 있는 이미지들은 저작권이 그 이미지 촬영한 사람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넷이 그 데이터를 모아는 놨다고 해도 그거를 이렇게 배포할 수는 없어요. 그 저작권은 다 사진 촬영한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사진이 웹에 있기 때문에 그 웹의 URL을 알려주고요. 그 URL에 대한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개발자가 그 URL에 접속을 해서 이미지를 다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편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런 하면은 접속해가지고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오픈 데이터셋이라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이건 오픈이 아닙니다. 저작권이 다 각각에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유명한 이미지 데이터셋이 있는데 구글에 JFT 300 million, 400 million 이런 데이터셋이 있어요. 300 million이니까 3억 장이죠. 예,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4억 장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라고 써 있나요? 인하우스 데이터셋이라고 써 있죠. 예, 인하우스 데이터셋은 그냥 그 구글에서만 쓸 수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구글이나 아니면 구글의 뭐 파트너 그런 사람들이만 공유가 되고 있는 데이터셋이죠. 예, 비공개 데이터셋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그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가지고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대회 이름은 여기 이미지넷 라지 스케일 비주얼 레코그니션 챌린지 그래서 ILS VRC고요. 약자는 잘 이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그냥 이미지넷 챌린지라고 많이 부릅니다. 시작은 데이터셋 2009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이 챌린지는 2010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아, 이때 벌써 스탠포드로 이제 옮겨가셨네요. 네, 페이페일리 팀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초창기 버전은 조금 퀄리티가 좀 낮은 데이터셋이었다라는 거고, 데이터셋은 그 이미지넷 1K라고도 많이 불러요. 예, 이미지넷이 일단은 1400만 장인데 그 중에 1200만 장 정도로 좀 줄였고요. 클래스의 개수도 1000개로 딱 맞춰놨어요. 1000개로.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미지넷 1K라고 하고 요걸 가지고 대회를 하는 겁니다.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지금 2009년도에 수집했다 그랬죠. 그럼 그 웹사이트가 지금 우리가 수집하려면 16년 동안 살아 있어야 되죠. 그 URL이 변동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럴 리가 있나요? 다 많이 없어졌겠죠. 그래서 지금 수집을 하게 되면은 대략 한 20% 정도의 이미지가 더 이상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수집해가지고 훈련을 시키게 되면 이미지가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옛날 성능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넷을 가지고 직접 사전 학습하는 일이 점점 그 빈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다른 좋은 데이터셋이 많이 나온 이유도 있지만 많이 유실이 된 이유도 있죠. 그래서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많이 훈련해 놓은 사전 학습 모델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이제 많이 권장이 됩니다. 대신 평가를 할 때는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셋이 사실은 다 오염돼 있다고 얘기들 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그 이미지넷 가지고 평가를 쭉 해왔죠.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셋은 노출이 안 됐지만 그거를 계속 평가를 받음으로써 그 테스트 셋에 어느 정도 최적화가 되겠죠. 모델 자체가. 그래서 평가 시에는 좀 다른 거를 쓰는 게 좋아요. 이미지 V2나 뭐 다른 대체 데이터셋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어쨌든 초창기니까 그 이미지넷을 가지고 이제 대회를 했는데 그 평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탑 5 애큐러시. 그는 탑 5니까 1, 2, 3, 4, 5 다섯 개의 그 답을 내고 그 답이 정답이 그 다섯 개 후보 중에서 있으면 그거는 정답을 맞춘 걸로 치는 거예요. 예, 그 순서가 5등이든 1등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스틸 드럼이라고 하는 이 레이블이 붙어 있는 이미지가 있죠. 그럼 이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 모델이 답을 냅니다. 근데 다섯 개까지 낼 수 있어요. 정답을. 그러면 이 세 개를 냈는데 1등으로 들어있죠. 그러면 맞춘 거예요. 어큐러시 1이고요. 이렇게 쭉 해서 3등 후보로 냈죠. 이것도 정답을 맞춘 겁니다. 그런데 다섯 개를 다 냈는데 스틸 드럼은 없죠. 그럼 이건 틀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해요. 그래가지고 몇 프로를 맞췄는지를 가지고 순위를 다투게 됩니다. 그러니까 탑 5 개스를 추천을 하고 후보로 내고 답이 있으면 그 중에 답이 있으면 정답으로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초창기 요즘에는 이렇게 평가 안 해요. 요즘에는 정답을 정확히 맞춰야 됩니다. 탑 1으로. 그런데 예전에는 아무래도 이게 쉽지 않은 문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요거는 2012년도에 알렉스 크리제프스키가 만든 알렉스넷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음, 만약에 정답이 그라운드 트루스가 탑5 개수 안에 있으면은 맞힌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아래에 써 있는 거, 이게 정답입니다. 레이블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라운드 트루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섯 개가 보이시죠? 이게 예측이에요. 예측값. 예,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거는 마이트가 뭐 1등으로 예측을 했잖아요, 지금. 예, 바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확률이 높은 거니까. 그러면 맞은 거. 컨테이너십 1등으로 맞췄죠. 잘 맞추죠, 이런 것들. 잘 맞췄고, 이런 것들은 이제 2등으로 맞췄어요. 첫 번째는 답을 낸 게, 이게 정답은 그릴인데, 컨버터블이라고 답을 냈죠. 근데 레이블은 그릴로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2등으로 해서 맞췄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런 게 틀린 케이스예요. 틀린 케이스는 여기 정답은 쉘인데 이 모델은 달마시안, 뭐 그레이프, 엘더베리 뭐 이런 식으로 답을 냈어요. 쉘리는 없죠. 그럼 틀리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그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회가 2010년도에 이제 개최가 됐다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개최된 건 2017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8년간 개최가 됐습니다. 자, 2010년부터 2017년인데 이게 지금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는 게 그 에러 레이트입니다. 오답 확률. 오답률이 28%에서 쭉 2점 몇 프로로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해마다. 그런데 2010년하고 11년은 이때는 28%, 26%인데 이때는 딥러닝이 사용되던 모델이 아니에요. 그냥 그뭐 서포트 벡터 머신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성능이 이 정도 나왔는데 2012년도에 이제 알렉스넷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알렉스넷이 나오면서 음, 그 오답 확률이 16%로 확 줄어들게 되죠. 거의 10%가 줄었죠. 예, 10%가 줄는데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이렇게 크게 성능을 향상시키는 게 웬만한 그 브레이크스루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굉장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해서 빠른 속도로 딥러닝이 이렇게 발전해 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하나씩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알렉스넷이 2012년도에 나왔고 그 다음에 GF넷 13년도에 나왔고요. 이것도 오차를 많이 줄였죠. 그리고 VGG하고 구글넷은 2014년도 모델이에요. 둘 다. 근데 이제 1등은 구글넷이 했고 2등은 VGG넷이 했는데 둘 다 굉장히 혁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목할 모델들이고요. 2015년도에 레스넷이 나와요. 예, 이거는 보면은 층을 한번 보세요. 152층. 어마어마하죠. 그 전까지 최대층은 22층이었어요. 굉장히 딥한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는 이렇게 큰 브레이크스루는 없어요. 이거는 좀 앙상블 기반의 모델이고요. 기존에 있는 모델들을 좀 합친 모델이고, 뭐 SE넷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대회는 공식적인 대회는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도 사실은 이그 탑원 어큐러시를 가지고 뭐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2016년도까지는 탑5를 가지고 했고요. 2017년부터는 탑1 어큐러시를 가지고 따지는데 제가 요거를 일부러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는데 요게 제가 2014년도 초에 아마 캡처를 해놓은 걸 거예요. 요걸 보시면은 이건 탑1 어큐러시 기반으로 92.4%가 요 모델입니다. 이게 현재 1등이고 요 시간이에요. 오른쪽이. 그 이후에 이렇게 막 그 올려놓은 모델들은 성능이 조금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한 2년 전이고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은 또 다른 모델들이 1등을 달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건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뭐 레즈넷이었잖아요. 레즈넷이고 쭉 가다가 오늘 맨 마지막에 배울 게 이제 이피션트 넷인데 이피션트 넷이 CNN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끝판왕 같은 모델이에요. CNN이 이피션트 넷이 나오고 나서는 비전 트랜스포머 계통들이 쭉 우승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페이퍼 윗 코드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 코드들이 대부분 다 공개되어 있는 그 모델들이 많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찍으시면 예, 오픈 소스 형태로 코드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회 이미지넷 챌린지 대회를 위해서 CNN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하는 걸 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이제 포뮬레이션 했던 방식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훈련 데이터셋은 X는 이미지죠. 그리고 Y는 그 이미지에 대한 레이블이죠. 그래서 X, Y가 이렇게 있고요. 이미지의 개수는 몇 개라고 했죠? 120만 장. 그렇죠? 1.2 밀리언이니까 1200 밀리언이었나요? 제가 숫자가 틀린 것 같은데 잠깐만. 어, 제가 1.2 밀리언이니까 120만 장이죠? 예, 120만 장. 제가 아까 1200만 장이라는 말을 한 것 같아서 120만 장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으면 120만 장이고요. 네. 그 다음에 입력 이미지의 사이즈는 224 by 224예요. 해상도는. 그리고 컬러기 때문에 곱하기 3이죠. 그래서 인풋 엑스텐서의 그
디멘션 뭐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Y는 뭘까요? Y는 음, 레이블은 지금 어, 이 모델이 그 원합 벡터인데 레이블은 원합 벡터인데 1000개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뭐 1000개 중에 하나의 원합 벡터를 가질 거고요. 그러면 모델을 한번 볼까요? 입력 이미지를 받아서 예측하는 y 햇을 내는 걸 보게 되면 이미지가 들어가죠. 그리고 모델에 이미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나면 예, 출력을 내죠. 출력은 어, 원합 벡터를 맞추는 출력이죠. 그 소프트맥스 출력이죠. 1000차원짜리 그런 출력을 낼 거예요. 그리고 정답이 있으면 정답하고 비교하겠죠. 그래서 로스를 계산하겠죠. 로스 어떻게 계산해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1000개니까. 그래서 보시면 계산식 다시 한번 볼게요. 모델의 예측값이 로그 안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이 로고 바깥에는 정답이 들어가죠. 이렇게 두 개 곱해서 더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y hat i c인데 i는 이게 이미지 개수예요. 그래서 로스를 만들기 위해서 배치의 크기를 n개로 가져갔을 때 로스예요. 그럼 이 n을 빼고 i를 빼고 일단 생각을 하게 되면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는 y hat c 그래서 여기가 예측값이 천차원 벡터로 나올 겁니다. 각 그 레이블에 대한 확률값들이 쭉 나오겠죠. 1000개가. 그거예요. 그걸 벡터로 묶어놓은 거고 이건 뭐죠? 정답이죠. 정답이니까 그거 다 0이고 하나만 1이죠. 예. 그럼 그거 계산하는 거는 그 1하고만 곱하면 된다 그랬죠? 나머지 0하고 곱해지니까. 예. 그 곱하기 해서 하나 스칼라 딱 튀어나오고 그거를 예, C는 이제 그래서 1000개고요. 그거를 N개 샘플에 대해서 한 다음에 평균을 내면 그게 로스죠. 예, 그 로스를 가지고 모델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뭘 배워요? W를 배우겠죠. 이 모델은 W로 이루어진 모델이니까. 그 W를 배우고 나서 다 배우면은 로스를 이제 막 줄이는 쪽으로 해서 다 배우고 나면은 이제는 그 확정된 가중치를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하는 거예요. 대회에 나가서.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의 목표는 이 모델을 배우는 거고요. 모델을 배운다라는 건 이 모델에 있는 W를 배우는 거죠. 예. W를 배우는데 목표는 뭐냐면은 이 지도학습이에요. 이거는 그 y 기분 x가 주어졌을 때 y를 맞추는 확률을 맥시마이즈 하도록 모델을 훈련하는 거죠. 네, 그렇게 훈련해서 물론 그거에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미니마이즈 해주도록 훈련을 시키도록 세팅을 하지만 예,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미리 정해져 있는 거죠. 데이터 셋이 딱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의 입력하고 출력이 미리 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모델의 내부만 잘 설계해서 답을 잘 낼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CNN의 그 여러 가지 모델들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처음 나오는 이 르넷5라고 하는 거는 그 이미지넷 챌린지 대회 이전에 나왔던 모델이에요. 1994년도에 나온 모델이고 이거의 그 저자는 얀 르쿤입니다. 우리 유명하신 얀 르쿤 교수님이시고 그래서 여기 르를 따서 예, 르넷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르넷 5고요. 얀 르쿤 교수님이 이제 최초의 CNN을 뭐 만드셨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실제 이제 프랙티컬한 CNN인데 94년 당시에 얀 르쿤 교수님이 뭘 하셨냐면 AT&T라고 하는 통신 회사죠, 미국의. 예, 롱 디스턴스 전화 서비스 해주는 통신 회사입니다. 미국 제일 큰 통신 회사인데 여기서 일을 하셨어요. 왜냐면 이 당시만 해도 AI가 그렇게 산업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시절이니까 예, 통신사에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뭐 당연히 GPU라는 건 없었죠, 이 당시에. 뭐 GPU는 없었는데 뭐 코프로세서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로세서를 도와주는 CPU를 도와주는 장치들 뭐 이런 정도만 있었지 이렇게 대규모 병렬 처리해주는 그런 장치는 없던 시절이에요. 예, 뭐 그랬고요. 그다음에 뭐 시그모이드하고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가지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모델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심플해요. 모델은 그 CNN의 가장 큰그
인사이트는 뭐냐면 이미지 피처를 배울 때 이미지의 전체 영역을 다 볼 필요가 없다. 이미지들은 인접한 픽셀 길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상관관계를 잘 배우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배운 필터를 가지고 이미지에 여기저기서 동일하게 적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A라고 하는 글자를 찾는 거면 A라고 하는 글자를 찾는 필터를 배우면 이 A자가 이 왼쪽 위에 써 있든 오른쪽 아래에 써 있든 상관없이 동일한 그 필터를 가지고 옮겨 다니면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리고 A라고 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 요 A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이거하고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한 상관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그 특징을 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컨볼루션 하고요, 서브샘플링 하고, 서브샘플링이라는 게 맥스 풀링이에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다음에 컨볼루션하고 또 맥스 풀링하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통과시켜가지고 출력되는데, 이 당시에는 지금 여기 A라고 써 있지만 실제는 이제 숫자가 들어갔어요. 0, 1, 2, 3, 4, 5, 6, 7, 8, 9 이런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게 10개 중에서 뭔지 맞추는 거예요. 예, 10차원 출력을 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CNN입니다. 최초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2012년도에 여기 계신 요 세 분이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당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주는 그 성과를 얻어내게 됩니다. 아까 에러 확률이 26%에서 16%를 줄였다고 그랬죠. 예, 그거를 요 세 분이 하신 거예요. 2012년도가 딥러닝의 뭐 원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예, 딥러닝의 이제 거의 이제 가장 그 뭐라 그러죠? 성과를 가장 크게 이제 내기 시작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연구가 확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를 만드신 분입니다. 음, 여기 왼쪽에 있는 분이 일리아 수츠케버 여기 보이시죠? 일리아 수츠케버예요. 이분은 잘 아시죠, 여러분들? 오픈 AI를 만드신 그 파운더 중에 하나고 오픈 AI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샘 알트만이랑 좀 이렇게 뭐 문제가 있었죠. 한 2년 전에, 1, 2년 전에 불화가 있어서 이제 나왔죠. 나와서 창업을 하셨고, 음, 그리고 그게 이제 한 1년 전에 제가 그 알고 있는 버전인데 최근에 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랬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제프리 힌튼 교수님은 2018년도에 튜링상도 받고 2024년도에 노벨상도 받고 막 그러셨죠. 그리고 엄청난 연구 성과를 내신 분입니다. 네. 구글에서 토론토 대학에 계시다가 예, 구글에서 이제 쭉 일을 하시다가 그것도 작년인가 예, 퇴직을 하셨죠. 구글에서 예, 아마 대학에는 아마 계속 계실 텐데 퇴직을 하셨고 그다음에 알렉스 크리자프스키도 같이 구글로 갔습니다. 예, 처음에 요 세 분도 다 구글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픈AI로 옮긴 거고 구글에 가셨다가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년 있다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 근황 잘 몰라요. 그돼 있고요. 요 분이 이제 알렉스 크리자프스키라서 요 사람 이름을 따서 요 사람이 아마 박사과정 학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박사과정. 예, 세 명이 대회에 나가서 이제 우승을 하고 아마 우승을 하고 나서 창업을 한 걸로 알고 2012년도에 회사를 차린 그 회사 이름이 DNN 리서치예요. 그리고 한 몇 달 후에 구글에 이제 팔았죠. 구글에서 인수를 했죠. 예, 그래서 뭐 뉴스 검색해 보시면 예, 얼마 벌었는지 아마 다 보이실 겁니다. 찾아보시고. 자, 그 다음에 알렉스 넷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제가 말씀드린 3명 되겠고요. 첫 번째 CNN 기반의 그 이미지넷 챌린지에 우승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걸 썼냐 하면은 렐루 액티베이션 함수를 적용을 했어요. 거의 요 전에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 성공적으로 적용이 된 모델이에요. 그리고 르넷5를 확장한 거죠. 예,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 지금처럼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가 없던 시절이에요. 뭐 그 전에 이제 뭐 시아노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그런 그 좀 그 전 버전의 모델들이 있었는데 어 이제
이 저자가 이걸 발표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매뉴얼 푸닥 코딩을 다 해서 구현을 했어요. 상당히 그 힘든 일을 했는데, 자,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여기 이 그림이 보이시죠? 이미지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224 바이 224짜리 이미지가 어떤 모델로 들어가는데, 모델이 지금 위아래가 똑같이 생긴 게 보이시죠? 요거는 그 GPU 두 장으로 나눠서 학습을 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모델을 일부러 이렇게 잘라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지금은 우리가 여러 장의 GPU를 써서 동시에 훈련을 시킬 때 거기에 맞춰서 모델을 구성하진 않죠. 다 알아서 그 프레임워크에서 알아서 다 해주죠.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안 돼 있을 시절이라서 여기 GPU 한 장, 아래 또 한 장, 두 장에 나누려고 모델을 분할을 했는데 실제적인 목표는 여기 지금 뭐 48개의 그 필터, 여기 또 48개의 필터가 보이는데 실제로는 96개의 필터를 쓰고 싶은 건데 GPU가 그걸 다 처리를 못하니까 나누는 거죠. 네. 자, 뭐 보면 224 바이 223 바이 3 컬러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필터를 위에서 48개, 아래에서 48개를 사용하죠. 총합은 96개예요. 그리고 필터의 크기는 여기 보이죠? 11 바이 11, 11 바이 11짜리 필터를 써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스트라이드는 4예요. 스트라이드는. 그렇죠? 그러면 224 바이 224 이미지에다가 11 바이 11짜리 필터를 갖다 대고 4칸씩 건너가면서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 잘 계산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55 바이 55가 나와요. 피처 맵의 크기가. 그리고 개수가 48개이기 때문에 채널 개수는 48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48개 그 필터는 이 아래쪽의 네트워크에서 훈련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똑같은 그 11 바이 11 필터를 써가지고 48개는 이 아래쪽으로 해서 쭉 지나가게 돼요. 총은 총 98, 96개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55 바이 55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이거 계산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그 간단한 공식처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식에 대입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55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54점 얼마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55로 맞춰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CNN에서는 패딩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곳에 이 개수를 정수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건 정수가 돼야 되잖아요. 예, 해상도니까요. 소수가 나올 수는 없죠. 정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패딩이 곳곳에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 패딩이 뭐 이미지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이 사이즈를 정수로 떨구기 위해서 패딩을 취해주는 거예요. 그 패딩들이 곳곳에 사용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패딩을 쓰지 않았는데 패딩을 써도 될 것 같은데 패딩은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 크기를 늘렸어요. 그래서 이게 227이 되면은 이게 55로 딱 떨어집니다. 계산해 보면.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가 227이라고 적혀 있어요. 논문에. 227 바이 227. 뭐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그 다음 층에서는 이미지처럼 작용을 한다 그랬죠. CNN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필터의 개수는 128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필터의 크기는 5x5예요. 그럼 5x5짜리 필터를 어, 뭐 스트라이드를 주면서 쭉쭉 이동하면 27x 27이 나와요. 스트레이드가 뭐 2 이상 되겠죠.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고 128 아래 또 128이 있어서 총 256개가 되는 거죠. 필터의 개수는 256개가 되는 겁니다. 필터의 개수가 256이라는 거는 피처 맵의 개수도 256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필터가 하는 일은 피처 맵을 얻어내는 거니까. 그 다음 층은 뭐 192개의 필터를 쓰는데 3x 3짜리 필터죠. 이거를 192개를 써서 또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게 또 있죠. 192개를 써서 또 배우고 또 128개를 써서 또 3x 3 필터를 써서 배우게 되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는 13x 13이에요. 13x 13의 그 액티베이션 맵이 128개, 위에서 128, 아래도 128이니까 합치면 256개. 256개에 최종적으로는 256개의 그 13x 13 피처 맵들이 요 클래시파이어가 분류하는데 단초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 최종적으로는 13x 13짜리 액티베이션 맵
256장을 가지고 이 네트워크가 요걸 1000개 중에 하나로 구분해 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썼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1000이 나와야 되겠죠? 예, 100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각각 위치가 레이블 첫 번째부터 레이블의 개수가 1000개니까 각각의 확률로 쭉 뽑아주도록 소프트맥스로 뽑았겠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음, 여기 맥스 풀링들이 뭐 쓰이고요. 이건 다운 샘플링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스트라이드가 아마 맥스 풀링을 썼기 때문에 스트라이드가 없어도 줄일 수 있죠. 이건 절반으로 줄인 거니까 뭐 그냥 스트라이드 2만 줘도 되겠네요. 맥스 풀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줄입니다. 이것도 27에서 13으로 줄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디멘션을 좀 줄여주고요. 그다음에 가는 거고 여기 로컬 리스폰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음, 이 당시에도 인풋 스케일링은 당연히 했을 텐데 중간에 이제 활성화 값들을 잘 조절을 해야지 로스의 랜드스케이프가 매끄러워진다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기술은 없었습니다. 2015년도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언가 이 액티베이션 값들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아마 저자들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 리스폰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했는데 이거는 그냥 정해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어떤 그 러너블한 파라미터를 줘서 데이터를 통해서 뭘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계산시켜서 줄이는 거예요. 계산식으로. 근데 이렇게 그 어떤 그 훈련 파이프라인 상에서 인위적인 계산을 해주는 건 좋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는 좀 쓰였는데 요즘에는 이런 거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액티베이션 값들이 너무 커져가지고 최적화하기 너무 어려워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값들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자, 조금 더 보게 되면, 자, 이게 이제 그 알렉스넷을 층으로 쌓아놓은 거예요. 보기 편하라고. 그래서 8층이에요. 5개의 컨버루션 층하고 3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CNN 층이 5개가 있었죠. 11 바이 11, 5 바이 5, 3 바이 3 3개 쭉 쌓고,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3개를 쌓았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컬 리스폰스 놈이나 맥스 풀링은 이거는 학습되는 층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층으로 카운트는 안 해요. 그래서 요 컨볼루션하고 풀리 커넥티드 3개 합치면 5 더하기 3, 8. 그래서 8층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러면은 요거를 제가 그 한번 그때 얘기를 했었죠. 위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이미지 피처가 그 전체 원래 원본 이미지의 어느 정도 음악까지를 쳐다보고 있느냐 하는 거, 리셉티브 필드. 그게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뭐 스트라이드도 주고 풀링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만히 따져보면 뭐 계산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하면 시간 걸리니까요. 따져보면은 대략 195 바이 195를 쳐다봐요. 195 바이 195까지를 맨 끝에서는 쳐다보게 됩니다. 그럼 이미지가 224였으니까 대충 이미지의 아주 그냥 극단적인 끝 쪽에 있는 그런 상관관계는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정도 한 7, 80% 정도 커버하는 영역에 대한 거는 배운 거죠. 그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렐루를 썼고 드랍아웃을 적용을 했어요. 근데 렐루 드랍아웃이 사실 이 당시에 다 공식적으로 논문으로 발표되기 전입니다. 다 이 두 개가 다 제프리 힌튼 랩에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그 우승의 또 하나의 또 비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했고 렐루를 안 썼으면은 이거 훈련시키기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 활성함수 시그모이드로 바꾸는 순간 한 10배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훈련시키는데. 그래서 이게 다 사용된 이유가 있는 거죠. 로컬 리스폰스 놈은 지금 사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 모델 보게 되면 모델의 아키텍처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만 자꾸 보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모델이 성능 내기 위해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이제 원더플라이니까 실시간으로 한 거죠. 제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미리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 시킨 다음에 디스크에 저장해 놓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훈련 중에 증강을 시키면서 훈련시키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훈련 중에 증강시키는 방법이 사용이 된 거고요. 뭐뭐가 사용이 됐다는 게 논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얼마큼 사용됐는지 이런 것들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트랜슬레이션이나 리플렉션
RGB 지터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됐고요. 이런 거를 사용하는 순간 하나의 이미지가 거의 무한개의 이미지로 바뀔 수가 있어요. 오그멘테이션 방법이 많기 때문에. 어, 랜덤 크롭핑을 한다고 해도 크롭하는 사이즈하고 위치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오그멘테이션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하면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1000개 이상으로 증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강을 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증강을 안 하면은 절대 이 저자들이 낸 성능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게 되면. 자, 그게 됐고, 트레이닝 셋업은 그 당시에 나와 있는 가장 좋은 GPU였겠죠? 예, GTX 580, 엔비디아 거뭐 썼고요. 두 장을 썼고, 배치의 크기는 128장이고요. 그다음에 러닝 레이스를 이제 컨트롤 해야 되죠. 그 러닝 레이스 스케줄링을 이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0.01에서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0.001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조금 이렇게 미세하게 가중치들 값들을 조절을 해야 되니까 러닝 레이스를 낮춰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0.01에서 0.001을 낮췄어요. 심플한 방식으로 했고 그다음 웨이트 K는 0.0005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 그 오답률이 26% 정도 되는 획기적인 결과를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GF넷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GF넷은 여기 레스트 네임을 따온 거예요. 저자들의 질러하고 뭐 퍼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GF죠. 이름을 따온 거고, 2013년도에 우승한 모델이고요. 어, 요거는 이제 그 앞에 보셨던 알렉스넷을 잘 엔지니어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알렉스넷이 이 저자들이 사실 많은 일을 했지만 그걸 정말 최적화하는 노력은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다음 연도에 이 알렉스넷을 아키텍처럴하게 바꾼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뭘 바꿨냐면 GPU 한 장에서 훈련을 시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한 장에 훈련시킬 수 있는 GPU가 나온 것 같아요. 훈련시켰고 11 by 11 필터를 쓰지 않고 7 by 7짜리 필터를 썼습니다. 첫 층에서. 그 다음 층은 똑같아요. 그 다음 층은 똑같은데 7 by 7짜리 필터를 썼고 싱글 GPU에서 훈련시키고 뭐 요 정도가 아키텍처럴한 그 변화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의 없고 대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는데 음, 피처 시각화를 했습니다. 피처 시각화라고 하는 거는 이 중간중간에 피처들이 나오죠. 아까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13 by 13짜리 그 피처 맵이 256장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피처 맵이 실제로 어떻게 눈에 보이는지는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각화를 다 해서 보여주게 돼요. 아마 전전 시간에 제가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런 그 시각화를 잘 해놨습니다. 근데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디컴포넷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컨볼루션을 역으로 해주는 게 있어야지 원래 이미지가 다시 나오겠죠. 디컴포넷을 만들어서 시각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시각화된 결과들을 눈으로도 이렇게 많이 좀 관찰을 해 가면서 조절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잘 엔지니어링 해서 오답 확률을 16.4%에서 11.7%로 확 끌어내리게 됩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이게 최저가 기존의 알렉스넷을 파라미터만 잘 바꿔가지고 이 정도 성능을 낸 거니까 또 엄청난 성과죠. 그렇게 해서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 시각화한 툴들이 굉장히 널리 사용이 되게 돼요. 이 디컴브넷 자체가 그래서 상당한 기여를 한 논문이에요. 뭐 모델 구조상에서는 큰 기여는 없는데 그 이후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에 이제 VGG넷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VGG넷은 알렉스넷이 이제 처음에 만든 딥한 뉴럴 넷이죠. 8층이나 되는 딥 뉴럴 넷인데, 그 층을 이제 쌓는 쪽으로, 진화를 해 나가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16층과 19층까지 쌓아 올렸어요. 예, 층을 굉장히 높이 쌓아 올렸죠. 그래서 8층짜리를 2배 이상으로 높게 만든 모델이고, 어, 3 x 3 컴 필터만 사용을 했어요. 7x7이나 뭐 5x5, 11x11 이런 거는 없고 only 3x3 필터만
필터만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1 by 11이나 5 by 5 필터가 없으면은 이 층을 8층만 가지고는 그 리셉티브 필드가 굉장히 적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층을 쌓아 올려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3 by 3 필터가 있으니까 당연히 층을 높게 쌓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쌓아 올리면은 리셉티브 필드가 대략 이미지 크기하고 비슷해집니다. 그 정도에 맞춰서 설계를 한 거예요. 아, 그리고 이 VGG라고 하는 거는 이 영국의 이제 옥스포드 대학의 그 연구실 이름이에요. 비주얼 뭐 지오메트리 그룹인가 뭐 그래요. 하여튼 뭐 약자가 있고 연구실 이름에서 따온 거고요. 그래서 VGG 16하고 19이 있어요. 16층짜리, 19층짜리. 층을 세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아요. 예, 익숙된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층만 카운트하면 되고 맥스 풀링 같은 건 빼야 되겠죠? 학습 파라미터 없으니까. 예. 자, 그럼 이제 VGG넷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필터가 일단 3 x 3이라고 했죠? 예, 이게 중요해요. 3 x 3이고 필터를 좀 작게 하고 층을 깊게 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 자, 이런 개념에서 왔어요. 3 x 3 컨볼루션 레이어를 두 개를 쌓아 올리면 이건 사실 하나의 5 x 5 컨 레이어랑 같은 리셉티브 필드를 갖겠죠. 그렇죠?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가 5 x 5짜리 필터를 가지고 이 이미지를 배우게 되면 맞으니까 예, 스칼렛 값 하나 딱 튀어나오겠죠. 그렇죠? 예. 5 x 5 필터를 쓰게 되면 이 이미지에 대해서 하나 나오잖아요. 예, 어디 뭐 스트라이드 할 때도 어디 이동할 때도 없죠. 그냥 그 5 x 5짜리 가지고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 이미지를 3 x 3짜리 필터를 가지고 배워라 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칸씩 옮겨가면서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3 x 3짜리 피처 맵이 나오겠죠. 그리고 다시 이거를 3 x 3짜리 필터를 한 번 더 쓰게 되면은 이제는 여기 크기가 맞으니까 하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에 5 x 5 되는 영역을 배울 때 5 x 5짜리 필터를 가지고 한 방에 배울 수도 있고 3 x 3짜리 필터를 한 층을 두 층을 쌓아서 배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3 x 3짜리 필터면은 사실은 5 x 5 필터를 없애고 3 x 3짜리를 두 층을 쌓아 올리면 돼요. 그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니 그냥 5 x 5짜리 쓰지 왜 3 x 3을 두 층을 쌓아 올리냐 하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자, 5 x 5짜리 필터를 쓰게 되면은 우선 그 학습 파라미터의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자, 필터 자체가 하나의 가중치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필터 자체 5 x 5짜리의 그 웨이트를 배워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5짜리 필터 하나니까 25개의 파라미터가 생기게 되죠. 필터 자체가 갖고 있는 파라미터가. 그런데 3 x 3짜리 필터를 두 개 쓰게 되면 요 필터가 9개의 파라미터 갖고 있죠. 3 곱하기 3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 필터가 또 3 곱하기 3. 해서 18개죠, 합치면은. 그래서 두 층을 쌓아 올리면 여기 층이 돼요. 층이 되고 3 곱하기 3이 두 개가 있어서 18개가 됩니다, 파라미터가. 물론 바이어스는 빼고 계산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는 25개인데 이 아래는 18개밖에 안 되죠. 그러면 같은 효과를 내는데 파라미터가 더 적으면은 아무래도 오버피팅이 좀 적게 일어날 수 있겠죠. 파라미터가 너무 많으면 오버피팅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파라미터를 줄일 수 있고요. 또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컨볼루션 블럭을 통과할 때마다 액티베이션 함수를 통과하죠. 그럼 그 액티베이션 함수는 넌 리니어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표현력 향상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얘는 두 번을 통과했기 때문에 넌 리니어리티가 두 번 주어져요. 그러면 표현력이 더욱더 향상이 되겠죠. 예, 자유자재로 꺾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넌 리니어리티를 두 번 통과하고 파라미터는 더 적고 그래서 표현력이 향상되고 파라미터는 더 적은 뭐 이런 장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7x7짜리 필터를 한번 쓰게 되면은 파라미터가 49개가 생기게 되는데 3x3짜리 필터를 세 층을 쌓아 올리면 이제 7x7을 배울 수 있죠. 그럼 세 층을 쌓아 올리게 되면 9 곱하기 3이 돼버려요, 그냥. 27. 여기는 리니어하게 증가하죠. 3x3짜리 필터를 쌓아 올리는 경우는 파라미터 개수가. 근데 이 필터의 크기를 키워주는 거는 쿼드라틱하게 증가하죠. 제곱으로 증가하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미지 영역이 커졌을 때 그 파라미터의 개수들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되고, 그 다음에 비선형을 계속 추가하기 때문에 표현력도 향상이 되고,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VGG가 요걸 발표한 이후에는 그 다음 CNN들을 보게 되면은 5x5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예, 대부분 다 3x3이에요. 근데 뭐 예외적으로 초창기에 그 입력층에 가까운 쪽에서 큰 필터를 쓰기는 쓰는데 지금도 그거를 제외하고 중간층에서는 다 3x3 필터를 써요. 자, 그래서 VGNet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분이고요. 2014년도에 발표를 했고, 이게 이제 그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우승은 못했어요. 구글넷이 그 당시에 우승을 했고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했는데 이때 아마 새로 생긴 분야인 것 같은데 로컬라이제이션. 그래서 이미지에 그 어느 위치에 뭐가 있는지까지 찾아야 되는 데스크 좀 더 어렵죠. 예, 그 거기서는 1등을 했어요. 로컬라이제이션 테스크에서는. 예, 뭐 그렇게 한 모델이고. 음, 그다음에 아까 인위적인 계산으로 줄이는 거 있다 그랬죠? 노멀 리스판스 노멀라이제이션. 예, 이런 거는 없앴습니다. 이제는 없애고 드랍아웃은 여기서 사용을 했어요. FC 6하고 7 여기서 0.5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VGG 19가 16보다 약간 더 좋았대요, 성능이. 19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약간 더 좋았다 이렇게 돼 있고, 배치의 크기는 256이고요. 러닝레이트는 0.01에서 알렉스넷은 0.001까지 줄였는데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집요하게 끝까지 그 알뜰하게 파라미터를 좋은 파라미터 찾기 위해서 더 줄여서 학습을 했습니다. 대충 여기서 그냥 학습 이제 그 에러 레이지 이제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이제 끝나면은 마무리했을 텐데 그전에는 거기서 더 학습률을 낮춰가지고 조금 더 낮은 곳을 향해 찾았다는 얘기죠. 0.001까지 돌렸고요. 웨이트 캔 아까랑 동일하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VGG19가요. 파라미터의 개수가 어마하게 큽니다. 알렉스넷의 10배가 넘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앞에 파라미터 개수 잠깐 볼까요? 제가 기억력이 요즘에 안 좋아져가지고 여기 아까 잠깐만요.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 여기 파라미터 개수가 보이는데 알렉스넷이 약 6천만 개죠? 6천만 개인데 VGG는 어때요? 파라미터 개수가 뭐 이건 1억 3천만 개. 그러니까 한 두 배 좀 넘네요. 두 배 정도 넘는 정도가 되고 이제 좀 이따 보실 구글넷은 500밀리언밖에 안 되죠. 500만 개. 알렉스넷보다도 12분의 1밖에 안 되죠. 이거에 비하면 엄청 적죠. 위에 거에 비하면. 예. 예. 그래서 근데 파라미터가 그럼 주로 어디서 많이 그 증가했냐면 컨볼루션도 물론 필터의 개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많이 늘어나긴 하는데 여기가 사실 커요. 이쪽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4096짜리를 쭉쭉 쌓아 올리는 순간 큰 파라미터가 생기게 됩니다. 증가가. 네. 그걸 이제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구글넷이 2014년도에 이제 우승을 했는데 요거는 그 구글에서 만든 모델이고요. 구글에서 만들었으니까 사실 음, 뭐 구글하고 경쟁해서 이기기 쉽지 않겠죠. 예, 구글에서 이제 작정하고 나왔어요. 뭘 만들어서 나왔냐 하면은 인셉션 모듈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음, 신경망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인셉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당시 영화 제목에서 착안했다고 하는데 제가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보질 않아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We need to go deeper라고 하는 그 밈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그냥 가져온 모델인 것 같아요. 이름을 착안한 것 같아요. 인셉션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지금까지 봤던 거는 어떻게 했나요? 필터들을 순서대로 쌓아 올려가지고 그 입력에 가까운 층은 입력 이미지의 굉장히 그 작은 영역, 좁은 영역을 공부하는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걔네들이 결합되어 있는 조금 넓은 범위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앞쪽 층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선이나 직선이나 뭐 색깔이나 면이나 이런 단순한 패턴들을 공부하게 되고 그게 막 결합이 된 복잡한 패턴은 끝에 출력에 가까운 그 피처 맵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 게 원래 CNN의 기본 철학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이제 단점이 생기냐면 만약에 굉장히 그 크기가 큰 물체가 있어요. 굉장히 크기가 큰 물체, 사진, 이미지 상에서 그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이 뭐 비행기 사진을 찍었는데 비행기가 이미지에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꽉 채워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런 그 비행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징들이 이게 어떨까요? 초반에 뭐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겠지만 마지막에 가서도 충분하게 배워지지 않을 수 있겠죠. 너무 물체가 크게 되면. 그리고 물체가 또 너무 작으면은 이미지상에서. 그러면 초반에 그, 그 작은 부분을 배우고 끝에는 그게 결합된 큰 걸 배워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막 섞이잖아요. 그래서 물체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이 CN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각 층에서 인식할 수 있는 물체 크기가 좀 제한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 필터를, 다양한 크기의 필터를 한꺼번에 병렬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각 층에서. 원 바이 원, 3 바이 3, 5 바이 5 이런 식으로. 필터를 다양한 크기의 필터를 적용을 해요. 그리고 뭐 풀링까지 패러렐로 적용을 해서 그 다양한 크기의 피처들을 캡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각층에서. 그리고 뭐 채널 믹싱 원 바이 원이 하는 게 이제 채널 믹싱이니까요. 채널 믹싱까지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원바이원을 색깔을 오렌지 색깔하고 초록색으로 구분해 놨는데 그림에도 구분해 놓고 글자도 이 목적이 좀 달라요. 이 원바이원하고 오렌지색의 원바이원은 오렌지색의 원바이원은 진짜 배우려고 해놓은 그 필터예요. 그런데 이 초록색은 그 용도가 뭐냐면은 바틀렉을 주기 위한 용도예요. 바틀렉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뭔가를 학습시키기 전에 데이터 양을 팍 줄이는 거라 그랬죠, 제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오바이오 컴보 같은 경우에는 연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컨볼루션 필터 크기가 일단 5바이5기 때문에 가중치가 25개가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여러 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바이원 컴프가 제가 디멘션을 줄이는 그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16으로 훅 줄일 수가 있어요. 차원을. 32차원이 아니라, 예. 기존에 내려온 거를, 예. 기존에 받은 프리비어스 레이어에서 온 거를 16으로 데이터를 확 줄여놓고요. 채널 크기를. 그리고 5x5짜리 필터를 수행을 돌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뭐 64, 아니 1x1, 3x3, 5x5짜리 필터의 개수는 64, 128, 32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들 맥스풀 통과한 것도 컨캣을 다 해요. 그래서 다음 레이어로 넘겨줍니다. 채널 방향 컨캣을 해요. 넘겨줘요. 그래서 어, 기존에는 이런 거 하나만 있었잖아요, 층에서. 그랬는데, 5x5도 있고, 1x1도 있고, 다양한 크기를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우기 전에 디멘션 리덕션 시켜서 바틀렉 준 다음에 데이터 쭉 줄인 다음에 학습시키고, 여기는 뭐냐면, 맥스 풀링은 항상 뭐죠? 우리? 다운샘플링이죠. 3x3이니까 풀링 창의 크기가 9개를 하나로 줄이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를 뭐 요약한다고 제가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맥스 풀링만 한 다음에 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인위적인 계산이에요. 맥스 풀링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맥스 풀링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좋아요.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원바이원 컴보를 넣어준 겁니다. 원바이원 컴보를 넣어주게 되면 여기에 필터가 있기 때문에 필터 값이 배워지죠.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맥스 풀링으로 인위적으로 줄여놓은 게 그 무엇인가 아직까지는 모르는 값하고 같이 곱해지죠. 근데 그 모르는 값은 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좋은 값으로 배워집니다. 그래서 표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기 꼭 들어가야 됩니다. 맥스 풀링만 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인위적인 계산을 그냥 해서 값을 바꿔준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바이원을 한번 통과시켜서 예, 넣어주게 되면 이 맥스 풀링된 값이 다시 한번 바뀔 수 있겠죠. 값의 뭐 그 개수가 바뀌지는 않지만 예, 넘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다음 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거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모듈이고요. 이 모듈을 반복해서 쓰게 됩니다. 자, 이게 뭐 하는 건지 알겠죠?
그 층에서 배울 수 있는 그 물체의 크기가 제한이 되는데 CNN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런 제한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크기의 필터를 병렬로 적용을 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구글넷의 전체 구조인데요. 음, 여기가 입력이에요. 입력으로 들어가서 쭉 해서 출력으로 나오죠. 희한하게 생겼죠. 그림이 그 구글에서 발표한 논문에는 이게 세로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이렇게 가로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제가 슬라이드가 이게 세로로 하기는 좀 작아서 가로로 쭉 해놓은 거고 여기에 입력이 들어가서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숫자를 적어놨어요. 1, 2, 3, 4, 9까지. 자, 여기 보이는 요거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인셉션 모듈입니다. 그게 9개가 적용이 되죠. 이렇게 9개가 적용되는 모델이고 그 다음에 몇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여기 스텝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인셉션 모듈만 쓰진 않아요. 왜냐면 그게 물체가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의 입력 부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조금 큰 필터를 가지고 요 엣지나 뭐 면이나 뭐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알렉스넷 구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기 7x 7이죠. 알렉스넷은 11x 11이었는데 GF넷에서 7x 7 썼잖아요. 7x 7 필터를 써요. 예, 이렇게 해서 컨볼루션에서 쭉 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 이제 요 인셉션 모듈들을 9번을 쭉 쌓아 올려요. 그냥 쭉 쌓아 올린 거예요. 순서대로 그냥. 그리고 나서 요 맨 마지막에 가면은 잠시 후에 제가 언급할 텐데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을 해요. 제가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앞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피처 맵이 있으면 그 피처 맵의 값들을 평균 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땅 내주는 게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입니다. 그러면 피처 맵의 개수만큼의 스칼라 값들이 쭉 나오니까 그걸 하나의 벡터로 묶어놓고 그거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한 번 넣고 이건 소프트맥스예요. 여기 써 있는 노란색 가만히 보시면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 함수 통과시켜서 답을 내면 되죠. 그러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아까 세 개가 연속으로 빵빵빵 쌓여 있었는데 다 걷어내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천으로 바꿔주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하나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으로 그냥 계산해 주는 거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두 개를 걷어낼 수가 있는 거죠. 두 개를 걷어낼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막 중복해서 쌓지 않아요. 더 이상.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죠. 그건 천차원으로 내야 되니까 그맨 마지막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만 하나 쓰게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튀어나와 있어요. 요거를 싹 제거하면은 그냥 9개를 쭉 쌓아놓은 건데 인셉션 모듈을 여기 지금 뭐가 두 개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3층과 6층에서 나오죠. 원래 9층까지 해서 이 출력을 내게 돼 있는데 갑자기 3층에 비상구처럼 뭐가 하나 나와 있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랑 가만히 보시면 여기 플리 커넥트 레이어 두 개 쓰고 뭐 소프트맥스 쓰고 출력이에요. 이게 출력. 그럼 출력을 여기서도 내고 여기서도 낸다는 얘기죠.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이 당시만 해도 이게 깊었어요. 층이. 그레디언트가 안 흘러갈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그레디언트 흘려보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쭉.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되면 여기 배우지 못하죠. 이쪽 아래쪽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레디언트를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흘려보내주고 중간에. 그럼 여기 요 정도는 낮은 층이니까 여기까지 흘러가겠죠. 그래서 얘가 답을 내게 해요. 답을 내게 하는데 여기서 얘가 3층에서 낸 답은 어떨까요? 당장 지금 내가 봐도 리셉티브 필드가 적잖아요. 이미지의 좀 일부만 배운 거죠. 조금 초반에 배운 거 가지고 자 네가 한번 맞춰봐. 그리고 로스 줘가지고 훈련시키는 거야. 백프로파게이션 줘서. 그리고 6층 정도에서도 어, 사실 9층까지 다 가야지 충분히 배우는데 6층까지만 배운 거 가지고 자, 요 정도 피처 맵을 줄 테니까 네가 이걸 가지고 답을 한번 맞춰봐라. 해서 정답 주고 로스 줘서 훈련 백프로파게이션 시키는 거죠. 이렇게 중간에 억실러리한 클래시파이어를 줘서 그레디언트가 끝까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음,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도움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뭐큰 기여는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쨌든 어, 좀 부족한 피처를 가지고 답을 내게 하고 채점해서 가중치 갱신시키고 이런 것까지도 했었습니다.
그 많은 기능이 있죠. 예, 보시면은 어, 이 기본적으로 인셉션 모듈, 그 다음에 여기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써서 그 풀링 커넥티드 레이어 없앤 거 가중치를 대폭 줄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 중간에 억실러리 클래시파이어 둬서 예, 그레이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좀 완화했다. 뭐 이런 것들이 쭉 기여가 되겠고 층이 22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인셉션 모듈은 아까 두 층이었죠. CNN이 이렇게 컨버러션이 두 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층이고요, 그게. 그래서 9개 인셉션 모듈이 있으니까 18층이고요, 이게. 이것만 해도. 그 다음에 이 클래시파이어가 여기 한 층이죠. 여기 FC. 그래서 요거 하나 해서 19. 그 다음에 이 스텝 네트워크에서 세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이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된 부분이 다 러너블한 파라미터가 있는 층입니다. 그래서 22층. 이 파란색만 세면 돼요. 파란색. 그림 잘 그려놨죠? 저자들이. 파란색만 세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사이드로 나온 거니까 이건 안 세요. 예. 발코니로 튀어나와서 거기서 다시 올라간 거니까. 22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엄청나게 절감을 했어요.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 두 개 없애면서 파라미터 확 줄이고 인셉션 모듈도 바틀넥 줘서 훈련시켜서 파라미터 줄이고 그래서 전체 파라미터가 500만 개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자는 이제 여기 있는 요분들이 구글에 있는 그 구글 팀에 있는 사람들이죠. 저자가 되게 많아요. 1등을 했고요. 2024년도에. 근데 요거가 아마 논문들이 그 우승을 하고 나서 뭐 의무로 쓰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발표하면 좀 말도 안 되겠네. 대회에 나가기 전에 발표하면 대회 나가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어, 그 이게 이제 우승하고 나서 뭐 이 논문 열심히 써야지 이런 느낌이 안 드는지 그냥 막 대충 썼습니다. 그냥 보면은 예, 잘 충분한 정보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참 난해한데 어, 뭐 어쨌든 파라미터 개수는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트레이닝은 뭐 랜덤 크로핑을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에서 많이 썼대요. 많이 썼고 뭐 스케일 지터링도 쓰고 뭐 포토메트릭 디스토션도 주고 여러 가지 오그멘테이션을 많이 줘서 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러닝 레이스 스케줄은 어, 8F폭이 돌 때마다 96%씩 줄였어요. 러닝 레이스. 죄송합니다. 러닝 레이스를 예, 그냥 8회 폭 지나면은 러닝레이 96%, 원래 거에 96%, 또 8회 폭 지나면은 또 96%, 원래 거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냥 일정 기간마다 러닝레이스를 줄여가면서 훈련을 시킨 이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셉션 모듈이 V1, V2, V3, 뭐 V4도 있는데, 아까 제가 보셨던 게 이제 V1이고요. V2는, 이제, 요거예요. 요건데, 뭐가 바뀌었나요? 5x5가 3x3 두 개로 바뀌었죠. 이거 요 VGG랑 동시에 발표가 됐으니까 요 저자들이 그 우승할 당시에는 3x3 두 개 쓰는 게 5x5 하나 쓰는 것보다 좋다는 건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x5로 가다가 3x3짜리를 두 개를 쓰게 돼요. 이게 이제 V2고요. V3는 뭘까요? 가만히 보니까 3x3이면은 가중치가 지금 9개죠. 3x3에는. 근데 1x3하고 3x1을 통과시키게 되면 똑같죠. 이것도 리셉티브 필드는 같아요. 그럼 이런 3개, 3개에서 6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인셉션 V3는. V4는 제가 여기다 안 적어놨는데 V4는 뭘까요? 요 이후에 나온 게 이제 레즈넷이거든요. 레시듀얼 커넥션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게 V4예요. V3에다가 자, 그 다음에 레즈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즈넷은 2015년도에 나온 거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그 보시면은 모델을 이제 우리가 깊게 쌓아 올리면은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음, 여기 그 x가 fx가 되죠. 그렇죠? 예, x가 fx가 되는데 레이어를 통과시키면 fx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두 층을 쌓은 경우에는 x가 hx가 돼서 나오죠. 그러면 두 층을 갖고 있는 모델은 한 층이 갖고 있는 모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특징을 갖냐면 한 층이 할 수 있는 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층을 아이덴티티로 놓게 되면 같아지잖아요. 그렇죠? 레이어 통과시킨 다음에 그대로 뱉어주면 결국은 HX가 FX랑 같죠.
그러면 두 층을 갖고 있는 모델은 층이 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상도 할 수 있겠죠. 층이 두 개니까. 예. 근데 퍼포먼스를 재보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퍼포먼스는 이렇게 나와요. 자, 보시면 이 논문에 있는 그림이에요. 20층짜리하고 56층을 보게 되면 트레이닝 에러거든요. 트레이닝 에러가 20층짜리가 더 적죠. 56층짜리보다. 근데 테스트 에러를 한번 볼까요? 테스트 에러도 20층짜리가 56층짜리보다 더 적어요. 근데 원래 56층짜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같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적죠. 예. 왜 이럴까? 이게 오버피팅일까? 하고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거는 파라미터가 많을 때 생기는 건 맞지만 오버피팅은 성능이 내려갔다가 테스트에서는 올라가야지 되죠. 근데 그런 일이 없잖아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건 오버피팅이 아니라 능력은 충분히 갖고 있는데 딥한 모델이 음, 최적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최적화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성능이 나온다라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일이 없죠. 오버피팅이 아니고 아닌 건 확실한데 이거를 가장 좋은 가중치를 찾는 일이 어려워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 모델의 그 캐패시티가 부족하거나 오버피팅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림을 F를 소문자, 대문자를 막 섞어 쓰고 있는데 대문자로 그냥 앞에 거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HX.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 레지듀얼 커넥션을 하나 달아놨어요. 그래서 X에서 HX로 이렇게 가는데 레이어 지금 여기 N개까지 다 돼요. 근데 편의상 두 개만 이제 해볼게요. N개 레이어 두 개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이렇게 가게 되면 요거 두 개 레이어를 통과한 거를 우리가 FX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레이어 통과하는 일이 해주는 역할이 FX라고 하면 이 X가 그대로 와서 더해지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FX 더하기 X가 되겠죠. 이 위치에서는. 그래서 HX는 FX에다가 더하기 X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이 레지듀얼 커넥션을 두는 순간 그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덴티티 커넥션이 없으면은 요 x가 더해지지 않죠. 그래서 fx가 hx가 되죠, 그냥.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경로를 하나 뚫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런데 그럼 이제 그레디언트가 이제 흘러가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레디언트 플로우라고 하는 건 여기가 입력이고 출력이니까 출력을 입력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되죠. 로컬 자코비안을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hx를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미분해 보세요, 한번. 이거 편미분하면 되고요. x를 그냥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스칼라 같은 경우에 1이고 이게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아이덴티티 텀을 만들어요. 자, 요게 자코비안이에요. 기울기예요. 요게 바로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이거의 기울기는 다 소실돼가지고 0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얘는 지금 살아있죠. 기울기가 엄청 크죠, 이거 지금. 그래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기울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층에서는 미분 값이 계속 반복돼서 곱해져서 0이 되지만 슈퍼 경로를 뚫게 되면 이게 만들어져요, 아이덴티티가.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살아있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모델들은 요 X에서 HX를 바로 모델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바로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요 차이를 배우도록 모델링이 되겠죠. 쭉 흘러가는데 굉장히 깊게 쌓아놓고 야 네가 요 차이만 잘 배워라 라는 거죠. 그 이전과 다음에 그 차이값만 배우면 되죠. FX를 배우면 되니까. 그래서 알렉스넷이 예를 들어서 8층이면은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공장에 여러분들이 뭐 조립을 해야 돼요. 8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 사람이 보내준 걸 내가 받아가지고 뭔가를 애드해가지고 그 다음 넘겨줘야 되죠. 그쵸? 그 받은 게 X고요. 내가 넘겨준 건 FX가 되는 거예요. 넘겨주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 그걸 받아가지고 뭔가를 해서 그 다음으로 넘겨주는 거를 8차례를 반복해야 되죠. 그러면 그 층에서는 반드시 받은 거에 대해서 뭔가를 더 덧붙여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걸 꼭 직접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레지낫 같은 경우에는 8명이 아니라 100명 갖다 세워놓고요. 그냥 지나가는 패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애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애드를 하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 그냥. 그럼 그 다음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애드할 게 있으면 애드하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지나가다 보면은 층을 깊게 쌓아도요, 예, 별 문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중간중간 차이만 내가 잘 배우면 되기 때문에. 차이가 거의 없으면 그냥 없는 채로 놔두면 돼요. 없는 채로 놔둬도 바이패스 경로를 타고 흘러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빨리 하겠습니다. 레즈넷 같은 경우에 아키텍처가 18하고 34가 있고요. 50층짜리, 101층짜리, 152층짜리가 있는데 구조가 약간 달라요. 낮은 층 같은 경우에는 레즈넷이 이렇게 생겼어요. 3x3 컴브를 두 개를 쓰고요. 중간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쓰고 렐루 써요. 예, 똑같이. 근데 렐루는 합쳐진 다음에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합친 다음에 일어나죠. 배치놈은 그 전에 발생하고요. 예, 이렇게 해서 돌아간 동작을 하고 3x3 컴브만 쓰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좀 더하기 해야 되죠. 더하기라는 건 뭐죠? 이 원래 거 x랑 이거 통과한 거랑 더해야 되는데 더하기를 하려면 차원이 줄면 안 되겠죠? 이 통과해 오면서 그 차원이 유지가 돼야 돼요. 차원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3x3 컴브하면서 반드시 패딩을 넣어줘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야지 차원이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요 HX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CNN에서는 마지막으로 가면은 피처 맵의 크기는 줄어들어야 되고 필터의 크기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못하잖아요. 차원이 줄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스테이지라는 걸 뒀어요. 스테이지. 그래서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스트라이드를 어, 2로 주고요. 그 다음에 채널을 두 배로 늘려줘요. 스트라이드를 2로 준다는 거는 차원을 반으로 줄여주는 거죠. 그렇죠? 건너뛰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스트라이드를 2로 해주고 채널의 개수를 더블로 해줘서 피처 맵의 개수를 두 배 증가시키고 그 피처 맵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거를 점선마다 해요, 이렇게. 예. 그 사이에서는 레즈넷이기 때문에 그대로 쭉 흘러가요. 피처 맵의 크기가 변동이 없습니다. 덧셈 연산을 쭉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만 피처 맵의 크기가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스텝 네트워크는 그대로 씁니다. 7x7 컴브가 여기 남아있어요, 여전히. 그 다음에 배치놈이 적용이 됐죠. 드디어. 그 전에 없었던 게 2015년도에 나왔으니까 바로 적용했고요. 드롭아웃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레즈넷 50, 101, 152는 요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컨볼루션을 아까 두 개 썼는데 여기서 베이직 블럭에서는 여기서는 하나밖에 안 써요. 3x3 컴브를. 그리고 앞에 뒤에 있는 컴브는 뭐냐면은 바틀렉 주는 거고 원래 차원으로 되돌려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28바, 28바, 256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걸 256개에 대해서 연산을 하면 너무 많으니까 요거를 원 바이 원 컴보 64로 탁 줄여요. 256을 64로 줄인 다음에 64개에 대해서 3 바이 3 컴보를 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원 바이 원 컴보를 해서 256 늘려줘요. 이렇게 해주면은 연산량을 팍 줄인 다음에 연산하고 다시 원래 차원으로 돌려줘서 덧셈 가능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레즈넷은 요 카이밍 히라고 하는 분이 마이크로소프트에 계실 때 만들었고 굉장한 혁신이에요. 지금 레즈넷 구조가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죠. 모든 뉴럴넷에 거의 다 쓰이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카이밍 히가 히 이니셜라이제이션도 만드신 분이에요. 자기가 만든 초기화 기법도 적용을 했고요. 예, 배치놈 적용했고 들어가고는 쓰지 않았고요. 맥스 플링도 다 뺐어요. 이제는. 그리고 오로지 그 스텝 네트워크에서만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좋지 않은 걸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뺐고 훈련은 뭐 러닝레이트 처음에 0.1로 해서 시작해서 밸리데이션 에러가 이렇게 향상이 안 되면 그때 0.1로 줄여줬어요. 10분의 1로. 그리고 또 쭉 관찰하다가 밸리데이션 그 에러가 조금 뭐 이렇게 변화가 없으면은 다시 또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찾았다라는 거죠. 배치 크기 256이고 웨이트 K는 0.001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피션트 넷인데 이피션트 넷은 자, 레즈넷은 이건 2019년도에 나온 거예요. 한참 후에 나온 거고 레즈넷은 지금 뭘 했죠, 오로지? 어떻게 하면 깊게 쌓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깊이 쌓느냐만 고민했죠. 근데 사실 CNN이 깊이만 가지고 옵티마이즈가 되나요? 피처 맵의 크기는 얼마를 써야 되고, 개수는 몇 개를 가져가야 되고, 이미지의 해상도를 얼마를 가져가는 게 좋고, 이게 다 같이 합쳐져서 옵티마이즈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going deeper, wider, 그다음에 higher resolution 이걸 한꺼번에 최적화해주는
컴파운드 최적화해주는 모델이에요. 2019년도에 나왔고, 그래서 근데 제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해상도, 그다음에 모델의 깊이, 너비, 이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최적화하게 되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 캡슐 로브를 하나만 줬어요. 여기 지금 파이라고 하는 요 하나를 가지고 다 해줍니다. 근데 대신 이게 이제 깊이고요. 이게 너비고요. 이게 해상도인데 해상도를 조절해주는 알파, 베타, 감마는 실제로 이런 값이 사용이 돼요. 상수 값들이 사용이 되고 똑같은 것들이 지금 위에 올라가 있죠. 그쵸? 요 파이 값을 조절해 가면서 제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키워주게 되면 얘네들도 같이 커지겠죠. DWR도 그쵸? 네, 이런 것도 같이 커지게 되고 요 알파 곱하기 베타의 제곱 곱하기 감마의 제곱이 1.9가 되도록 실제로 에피션트에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값을 가지고요. 파이 값들을 조절해 가면서 최적화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컨트롤 로브가 딱 하나다라는 거, 예, 그 하나값만 가지고 제어를 해준다라는 거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파이 값을 키워주면 이 얘네들이 1보다 큰 값들이기 때문에 예, 지수 아래에 있는 밑이 1보다 큰 값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늘어나죠. D도 늘어나고 깊이도 늘어나고 해상 그 폭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이미지 해상도도 커지고 예, 이런 특성을 가져요.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주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미리 사전 학습된 모델이 있어요. B0부터 B7까지 8개가 있습니다. Efficientnet B0부터 B7까지 있으면 이 B0하고 B1, B2는 굉장히 파라미터가 적은 모델이에요. 예, 숫자가 커질수록 복잡한 모델입니다. 파라미터가 크고 무거운 모델이에요. 그래서 모바일이나 엣지에서는 요 B0부터 B2까지 보통 쓰고요. 예, 가벼운 모델이니까. 근데 성능은 좀 떨어져요. 가벼운 모델인 만큼. 그 다음에 B3부터 B5까지는 적절한 크기의 모델이에요. 쓰면 되고 내가 최고 성능을 내겠다라고 하면 좀 무거운 모델을 쓰면 되죠. 이게 이미지넷으로 사전 학습된 모델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져다가 내가 내 문제에 맞춰서 골라서 쓰면 돼요. 이미 훈련되어 있는 거를. 어떤 그런 형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미리 제공이 되기 때문에 텐서플로에서도 쉽게 불러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불러오면 됩니다. 이미지넷에서 학습된 Efficient B3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시간을 제가 많이 써서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